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정치의 경랑 속에서 때로는 하나의 단어가 현실을 규정하고 하나의 사건이 한쪽에서는 구국의 결단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를 뒤흔든 반란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었던 한 중대한 사건,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두 단어가 충돌했던 그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다루는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진실과 지혜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뉴욕 맨해튼의 한 연설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고 도시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사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며 청중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통대란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두 거대한 정치적 인물의 충돌에 비유하며 의미심장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정세,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해결했다고 자부하는 연설 내용과 이재명 당시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를 경악하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자행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그 내란 세력을 성공적으로 척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사는 이 발언을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선이자 이제는 국제사회를 향한 글로벌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부풀려 국민을 속였고 본인이 임명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했으며 마침내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까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예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인 비상계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사례를 들며 반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이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로도 현직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러한 내란 프레임이 좌파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마치 북한이 주민들을 세뇌시키듯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이 연일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반복하자 많은 국민들이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 진실을 오도하게 되었고 결국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심지어 특정 수사를 하는 검사까지 29번에 걸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태원 참사 등을 빌미로 정권 퇴진 운동이 178회나 벌어지는 등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반 만에 이를 해제하며 헌법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단 하나의 헌법 위반 사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이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을 떠돌며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연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멀쩡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내란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던 미치광이 잭 스미스 특검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연사는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내란 수괴로 만들어야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에서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은 본질적으로 내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직접 사법 절차에 개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면이나 감형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는 폭로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이자 히틀러가 정적을 제거하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독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연사는 자신이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명백한 진실이 왜곡되고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경제가 파탄나며 제2의 히틀러나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설 것이 뻔히 보였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안보와 외교의 붕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연사는 이재명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평시가 아닌 전쟁 시에 더 강력한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길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어떤 강대국도 동맹 없이 자주국방만으로 국가를 지켜낸 사례는 없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잠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6.25 전쟁 당시 이름도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14만 명이 넘는 미군이 희생하며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혈맹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호소합니다. 외교 참사는 경제적 파탄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약속하고 돌아왔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연사는 이것이 결국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이란 편에 서는 등 노골적으로 반미 노선을 걸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와 LG 직원 300여 명에 대한 강압적인 연행 사태로 나타났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외친 지 불과 열흘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섰던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미연대로 규정한 바로 다음 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외교 정책에 있다고 그는 규탄합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의 원조로 장충체육관을 짓던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구축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거쳐 세계 6위의 국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독재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이끄는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회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와 신성함을 짓밟은 행위라고 그는 비판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다는 히틀러식 발언으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뒤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여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독재 국가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연사는 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 임기 후에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받고 있는 수많은 재판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을 포함한 12개 혐의는 그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중범죄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그는 히틀러처럼 개헌을 통해서라도 영구 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연설의 막바지 경찰이 다가와 마이크 사용을 제지하자 그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마지막 호소를 이어갑니다. 그는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해외 동포들이 삼짓돈을 모아 달러를 보내주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라고 말입니다. 좌파 언론의 선동에 마취되어 속아 넘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달라고 SNS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진실을 알려 위기를 함께 극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4가지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싸움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비상은 내란이라는 주장과 내란이 아니라는 진실의 싸움에서는 진실이 반드시 이깁니다. 둘째,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는 세력과 이를 척결하고 바로잡자는 세력의 싸움에서는 척결하자는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셋째, 평화와 토론을 주장하는 자신을 극우로 매도하는 거짓 선동과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 사이의 싸움에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사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모두를 가난과 억압으로 몰고 간 공산주의와 때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가정, 신앙, 생명, 자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이며 이 가치를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는 역설합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와 함께 연설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